안녕하십니까? 고원정입니다. 역사란 역사가에 의해서 기록된 사실이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기록했느냐에 따라서 역사는 다르게 전해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또 시간의 어둠 속에 묻혀져 버린 사실들 중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소중한 것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나간 시대의 갈피 속에서 사라진 인물, 최능진이라는 한 인물의 행적을 쫓아가 보려는 것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그가 살았던 해방공간의 시대, 그러니까 1945년에서부터 정부가 수립되던 1948년까지의 그 시기는 이후 우리 역사의 행로가 결정된 가장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그 결정에 따라서 한 개인의 운명도 삶과 죽음으로 뒤바뀔 수 있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 당시 이 땅의 한국인들에게 주어진 역사적 과제는 자명한 것이었습니다. 일본의 식민지 잔재를 청산하고 근대적인 민족 자주 국가를 건설하는 것이 그 첫째였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나름의 방식대로 그 과제를 달성하려고 애썼고 최능진 국장 또한 그들 중에 한 사람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왜 죽음 앞에 설 수밖에 없었을까요? 1946년 가을은 흉흉했습니다. 좌익의 비합법 폭력투쟁 노선에 따라 전국적인 파업이 잇따르고 있었습니다. 10월 1일에는 대구에서 경찰과 시민 간의 유혈 충돌이 일어났고 이것이 급기야는 경북 일대의 대규모 폭동 사태로 번지게 된 것입니다. 경찰서와 경찰관이 습격의 대상이 되었고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래도 바른 말 못하겠어! 똑바로 부리란 말이야! 그래, 양민이 경찰서를 때려부시고 무기를 탈취하라! 아! 찌는 아닙니다. 너 이놈들 손에 우리 경찰이 얼마나 죽은 줄 알아? 내는 빨갱이가 아닙니다. 그래도 이 자식! 소장님, 웬일이십니까? 이 형사, 인사드리게. 이번 폭동의 진상조사차 경무부에서 내려오신 최능진 수사국장님이시네. 어서 오십시오. 자리 좀 빌려주시겠어? 내가 직접 피의자를 신문해보고 싶은데. 그러시죠. 자, 앉아요. 말할 때 바람대로 불어. 겁먹지 말고 사실대로만 대답해봐요. 공산도배가 아니라면 왜 경찰서를 습격했어? 지가 경찰한테 안 좋은 감정을 먹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식이 그래도! 아, 됐어요. 자, 얘기 좀 들어봅시다. 아이고 선생님이요, 나리님이요, 지 좀 살려주이소. 지보고 빨갱이라 하는 거는 정말 억울합니다. 내가 그 말을 어떻게 믿겠어? 땅이나 파먹고 사는 지 같은 농사꾼이사 등 따시고 배부르고 고만입니다. 해방이 됐다고 이제는 좋은 시상 올 기라 했었는데 일정 때하고 똑같이 쌀을 공출을 안 갑니까? 쌀을 안 내놓으면 무조건 경찰에 잡아가던 게 감정이 좋을 때가 있습니까? 그래서요. 일정 때 외놈 앞잡이 한 놈들이 우째 쫓겨나지도 않았는지 그놈들이 경찰서에 딱 뻗고 앉아서 깎고 우리를 족치는 거라 해.
당시 소요 사태는 전남, 전북, 강원 등 전국으로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미 군정의 식량 정책과 친일 경찰 등용에 대한 불만이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미 군정은 쌀 수급 조절에 실패하자 심각한 쌀 부족과 인플레를 수습하기 위해 일제시대의 쌀 공출 제도를 부활시켰고, 그 시행을 해방 이후에도 그대로 남아있던 일제시대의 공무원들과 경찰에게 맡겼습니다. 이것이 국민들의 거센 저항을 불러일으켰던 것입니다. 다녀왔습니다. 그래, 어떻습니까? 대구를 위시해서 몇몇 도시를 둘러봤습니다만 이번 사태는 단순히 좌익의 난동이라고만 보기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좌익이 아니면 경북에서만 8개 서가 점령되고 경찰관만도 33명이 학살됐어. 그 대체 누구 죽으라고 한 짓이겠소? 좌익의 총공세가 발단이 된 것은 분명합니다만 사태가 이렇게 확대된 이유는 민심이 우리를 떠난 데 있습니다. 친일파 경찰들이 해방된 조국에서조차 권력을 잡고 있는 걸 국민들이 그대로 용납하기에는 힘든 일입니다. 당신! 일제시대 경찰 경력자는 싹 쓸어내고 독립지산이 애국자니 하는 자들로 자리를 바꿔야 한다는 소리, 그 소리를 또 하고 싶은 게야? 경찰은 기술직이야. 좌익이 준노라는 이 마당에 우리에겐 뭐라고 해도 숙달된 기술자가 필요해. 미 군정 보고서에 준반란이라 표현된 대구 폭동의 여파는 10월 23일 최초의 한미 공동회담을 열리게 합니다. 폭동의 원인을 조사하고 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한국 측이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미 군정 측에서 하지 중장, 리치 군정장관 등 10명이, 한국 측에서는 여운형, 김규식 등 10명이 참석했습니다. 이 회담에서 국민의 반감을 사는 원인으로 가장 논란이 된 것은 친일 경찰 기용과 경찰의 고문 행위 등 경찰 행정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최능진 수사국장은 조병옥과 함께 이 분야의 증인으로 출두 요청을 받게 됩니다. 경무부장인 내가 친일파 경찰들을 많이 등용하여 그 때문에 민심이 이탈해서 폭동이 일어났다, 이런 주장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경무부의 인사방침을 설명할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 나는 친일에도 2가지 종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는 정말 직업적인 친일파, 즉 프로 제프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과 가족을 위한 연명책으로 경찰을 직업으로 하는 경우, 즉 프로 잡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나는 전직 경찰 출신들을 프로 잡으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국립 경찰관으로 등용을 한 것입니다. 폭동을 일으킨 좌익은 철저히 다스려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폭동이 일어날 수 있는 요인이 경찰 자체에도 내재해 있다는 것은 그냥 지나칠 수 없습니다. 지금 경무부는 친일파 경찰들의 피난처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북에서 쫓겨난 부패한 경찰들까지 다 받아들였습니다. 게다가 매일같이 아무 증거도 없이 사람들이 체포되고 있습니다. 일제 때 독립운동가들을 고문하던 그 고등계 형사들이 옛 방식대로 사람들을 잡아다가 마구 두들겨 패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원성을 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Don't you think you're overreacting? 아닙니다. 단언하건대 지금의 경무부는 국민들의 적입니다. 친일파 부패 경찰을 숙종하지 않고 이 상태로 나간다면 국민의 80%는 공산주의로 돌아설 겁니다. 미 군정이 친일 경찰을 등용한 배경에는
미소 분할 점령이라는 한반도 상황이 크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전략적 교두보인 한반도가 좌경화되어 송두리째 소련의 판도에 들어갈지도 모른다는 위협을 경계해야만 했습니다. 미 국무성의 문서는 훈련된 식민 경찰을 기용할 수 있도록 한 대한 정책의 근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안보상의 이유로 미군정은 공산당을 잡는 기술자를 필요로 했던 것입니다. 미군정은 한국 내 정치 파트너를 택할 때도 미국과 이해가 일치하는 집단을 골랐습니다. 친일 경력자가 다수 포함되어 있으나 강력한 친미 반공 노선을 표방함으로써 신임을 얻은 한민당이 그들입니다. 한국의 초창기 경찰이 조직될 때 지휘관은 당연히 한민당에서 발탁됐습니다. 경무부장 조병옥, 수도청장 장택상, 그리고 그들은 그 휘하에 전직 일경 출신들을 대거 기용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주 임무는 좌익 세력을 발본하고 좌경 소요를 진압하는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1946년 11월에는 식민경찰 종사자 8,000명 중 5,000명이 다시 군정경찰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경찰 간부는 80% 이상이 일본 경찰 출신인 것이 당시의 현실이었습니다. 한 달 가까이 계속되었던 한미 공동회담은 일제 때 악질 고등경찰 출신이 국민을 체포 고문하는 것은 한국인의 감정을 지극히 손상하므로 이를 시정해달라 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제출하고 폐막됐습니다. 12월 5일 하지 중장은 성명을 발표, 이에 시정을 약속했으나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그 경찰력만이 좌익을 분쇄할 수 있는 유일한 물리력이었던 까닭입니다. 친일파를 척결해야 한다는 것은 당시의 보편적인 민족 감정이었습니다. 국내 정치 세력들 역시 이데올로기상으로는 여러 갈래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마는 친일파 처리 문제에 있어서만은 그 대부분이 공통된 생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막 식민지 시대를 벗어나서 새 국가 건설을 바라보는 민족의 처지에서는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한민당만은 사정이 좀 달랐습니다. 물론 한민당 내에도 친일파 청산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만 한민당은 친일 경력이 있는 지주층이 중심이 돼서 이루어진 정당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식민 경찰과 관료를 재기용하는 미 군정의 정책에 적극 보조를 같이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한민당이 손을 잡은 정치 지도자, 그는 역시 철저한 반공주의자였던 이승만 박사였습니다. 좌익을 타도하기 위해서는 친일파도 활용할 수 있다는 한민당과 이 박사의 연합 세력, 그리고 민족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친일파부터 청산해야 한다는 여타 정치 세력들. 해방 직후 우리 정치의 대립 구도는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반공이냐 민족이냐. 그 기로에서 최능진 국장은 민족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제가 경찰에 들어올 때만 해도 조 부장께서도 분명 저희들과 뜻을 같이 하리라고 믿었습니다. 여러 말 할 것도 없어. 당신이 국립경찰에 있다는 것은 경찰이 합할 이루는데 하등 도움이 되질 않소. 경찰의 사기를 진작하고 경찰의 명령 계통을 확보하는데 해가 될 뿐이요. 사표를 내시오. 이 민족의 경찰로서 내가 잘못한 게 뭡니까? 진실을 말한 것도 잘못입니까? 국장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여러분, 그동안 날 도와서 고생들 많았어. 그렇다면 역시
그럴 수가요. 이렇게 험하게 물러질 수가. 그래, 나 과장, 김 과장. 평양에서 함께 내려올 때까지만 해도 경찰에서 우린 정말 할 일이 많은 줄 알았지. 청년 동지 여러분, 머리를 짧게 깎으시오. 긴장하시오. 이 나라를 진정한 독립국으로 만드는 일이 이제부터 우리의 이 두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손으로 일제 잔재를 깨끗이 청산해서 우리 정부가 들어설 깨끗한 자리를 준비합시다. 해방과 함께 결성된 건준 평남지부 치안부는 소련이 진주하기 전에 이미 일경들의 모장을 해제하는 등 자체 치안 유지 활동을 해왔습니다. 두 손을 머리로 바짝 든단 말이야. 손들어 이렇게. 건준 평남지부 치안부에서 나왔어. 여러분들의 무기를 인수하겠어. 그러나 8월 26일 소련군이 진주하고 인민정치위원회가 결성되면서 건준 평남지부 해체와 함께 최능진이 이끌어온 치안부도 해산됩니다. 치안부는 우익 청년들의 자발적 모임이었습니다. 9월 중순 우익에 대한 검거 선풍이 불어닥치면서 최능진과 청년 20여 명은 고향 평양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서울에 가서 정당을 만들고 그 지부를 평양에 설치, 좀 더 자유롭게 활동하자는 것이 본래의 생각이었습니다. 선생님, 여기는 그 서울신문이 다 있네요. 이거 이 서울은 별천지로구만. 그러게 말입니다. 평양에서는 진즉의 외놈들 다 내쫓았는데 서울서는 뭐 들어하느라고 외놈들이 아직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답니까? 이대로는 안 되겠어. 나군, 예. 자네 내일 아침에 트럭 타고 평양으로 도로가게. 네? 가서 유능한 청년 한 50명 더 데리고 상경하게. 사람이 필요해. 어쩌시려고요? 민족 정기가 이래서 되겠나? 서울 가서 먼저 일본 놈들부터 싹 쓸어내야 되겠어. 그게 더 시급해. 정당보다 우선 경찰이 돼야 되겠어. 경찰이요? 제가 내려왔을 적에 이제 전행진 선생이 이미 경찰학교 교장으로 취임이 됐고, 그리고서 그 밑에 있는 이제 교수라든가 교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우리 사람으로서 이미 넘어온 우리 사람으로서 이제 보충한 것도 있고, 일반 공무원들은 그냥 외인들이 그냥 남아 있으니 이것들을 숙지해야 되겠다. 그 사람들이 비행을 조사하기 시작하는 데는 결국 우리 자신이 경찰 행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서 특무대라고 하는 것을 그때 도경 고문으로 있던 스탈린이라고 하는 사람의 배하로서 말이야, 직속 배하로서 한 20여 명이 특무대를 조직해가지고서 경찰 업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 그때 북에서 오신 분들이셨습니다. 그렇죠, 순전 그 사람들이지.
1945년 10월 월남한 동지들과 함께 경찰에 투신한 최능진은 이듬해 봄 경무부의 승격과 함께 수사국장의 자리를 맡습니다. 특무대도 수사국의 특무과로 합류해서 평양서부터 데려온 나병덕과 김세준을 다시 그의 휘하에 두게 된 것입니다. 본격적인 국립경찰의 출발이었습니다. 나병덕 과장, 김세준 과장, 다시 만나서 반갑소. 이종호 과장과 서로 협조해서 우리 수사국을 잘 한번 이끌어가 봅시다. 있는 힘을 다하겠습니다. 총무과는 우리 국의 살림살이를 맡아서 하는 곳이요. 행정 처리에 빈틈이 없도록 해주시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장, 정보과에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경찰과 사회각계 인사들의 친일 경력부터 조사해주기 바라오. 즉시 착수하겠습니다. 개인별 신상 카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이 작업은 끝나지 않았는데. 내가 떠나고 나면 여러분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아직 우리 작업은 끝난 게 아니에요. 아시겠소, 이 과장? 국장님, 내가 옳다고 믿는 일은 나도 계속할 거예요. 정보과를 신설하면서 말이죠. 외정 시대의 그 악질 분야들을 갖다서 기록에 남기야를 갖다 해가지고서 그 작업을 시작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참 독특한 전진 씨의 아이디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위대한 사업을 맡겨줘가지고서 성사를 했던 늘 오늘날까지도 이 친일분자라든가 친일자들이 남아가지고서 내가 한 10년 동안 거지 행사를 하다가 딱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문연거식을 하면서 매관 매직하면 뇌물바가지 싣고 다니는 거를 일일이 잡아가지고서 말이야. 10년 동안이면 한 기록이 되겠다. 이 기록을 세상에다 폭로해버리고서 올바른 세상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하는 이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12월 5일 경찰복을 벗은 최능진은 자신의 파면 조치가 부당함을 밝히는 대조병옥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그는 이 성명서에서 친일파를 채용하는 조병옥 경무부장의 인사정책과 경찰 행정을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이튿날 조병옥은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이 성명서 내용의 사실조사를 요청, 미국인으로 구성된 사문위원회가 조직됐다고 밝힙니다. (12월 7일에는) 수도청장 장택상이 조병옥을 지원하는 성명을 발표, 최능진이야말로 편당적인 경찰 행정을 강행했다고 공격합니다. 성명서를 통한 전현직 경찰 간부 간의 공방은 세간의 큰 관심과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친일 경찰 청산에 앞장섰던 최능진 계열의 경찰들은 모두 사표를 내야 했습니다. 경찰 사직 후 최능진 국장은 월남 당시의 뜻대로 정치 활동에 몸을 담았던 듯합니다. 당시는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정이 한국의 신탁 통치안으로 알려지면서 온 나라가 찬탁과 반탁에 거센 회오리에 휩쓸려 있을 때였습니다. 이른바 신탁통치 정국은 민족주의 대 반공주의였던 우리의 정치 구도를 우익과 좌익의 대립구도로 바꿔놓고 있었습니다. 민족주의 세력인 임시정부계의 김규식, 김구 등과 반공 노선을 내세웠던 이승만계가 신탁통치 반대에는 뜻을 같이 했습니다. 조선인민당의 여운형, 조선공산당의 박헌영 등은 삼상회의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이로써 좌우의 주장이 확실히 갈리게 된 것입니다. 두 세력의 극심한 대립에서 민족의 분열을 우려하는 이들도 있기는 했습니다. 극좌 세력과 극우 세력의 사이에 있었던 여운형, 김규식과 같은 중간파들이 그들입니다. 그들은 무엇보다 민족 통일이 우선이라는 생각으로 좌우 합작을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최능진 국장의 정치적 노선을 분류하자면 그는 바로 이 중간파에 속하는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그는 김규식 박사와 잦은 교류를 가졌다고 합니다. 최능진은 당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좌우익의 대립 양상을 보면서 나름의 대안을 강구했던 듯합니다. 1947년 7월 그것은 서재필 박사 추대 운동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분열된 정파를 대동단결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서 박사를 지도자로 옹립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운동마저 좌절됩니다. 과거 독립운동 과정에서도 서재필 박사가 대표적 인물이거든요. 또 김구선생 김규식 박사도 그렇고 또 안정수도 국내 또 독립운동 투쟁한 분이고 여기에도 서재필 박사 같은 분이 오셔가지고 여기에 합세하게 되면은 상당한 안정 세력이 형성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통일 지향 세력이 크게 형성돼야 된다. 그리고 또 우리는 또 우리대로 이제 그 서재필 박사 취재 입장을 받는 게 뭐냐면 일정이 뭐냐면 세력 과시가 되거든요. 그 100만 명 성을 받는다. 그럼 미 군정 당국에서도 그 당시 잘하는 미 군정 당국이 집권하고 있었으니까 미 당국에서도 그만큼 평가가 달라지지 않느냐. 근데 그것도 뭐냐면 서재필 박사 그냥 미국 시민이다 이래가지고 막 충상하고 신문에 막 충상보략하고 하니까 눈 흘리고 돌아가시고 하니까 거기에서 이제 그만큼 세력 약화가 온 거죠. 그해 7월 19일 중간파의 거목 여운형이 암살됐습니다. 김규식과 함께 좌우 합작운동을 주도해왔던 그가 쓰러짐으로써 합작의 가능성 또한 거의 기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해 10월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치된 미소 공동위원회도 양측의 의견 대립으로 결렬되고 맙니다. 한반도 문제는 유엔으로 이관되고 우여곡절 끝에 유엔은 가능한 지역만에서의 총선거안을 내놓았습니다. 일찍이 46년 6월부터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을 촉구해온 것이 이승만의 입장이었습니다. 38선을 베고 죽을지언정 통일정부가 아닌 단독정부에는 참여 못한다는 것이 김구의 입장이었습니다. 어서 오시오. 그래. 오늘은 좋은 소식이 있어. 이거 일이 영 글렀습니다. 여러 번 간청을 드렸습니다마는 김규식 박사께서는 김구 선생과 함께 남북 연석회의에 참여하실 것 같습니다. 이승만이 동대문 각구에서 출마한다지 않습니까? 김규식 박사가 안 나가면은 막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미 군정 측에서도 김규식 박사가 이 박사를 견제했으면 하는데 이 본인이 저러니 두고 보십시오. 이 박사가 친일파 등에 업고 대통령 되면은 이 나라 완전히 두 쪽이 날 겁니다. 기왕에 세워질 정부 어떻게든 이 나라가 통일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텐데. 김규식 박사 대신 그 이 박사하고 붙어볼 사람 아무도 없습니까? 정말 없습니까?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전혀 참여를 안 하니 정말로 답답하구려. 어떻습니까? 최 선생님이 한번 나가보시면 최 선생님만한 지명도라면 한번 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내가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이승만 박사 수구 세력의 이제 그 보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보수를 갖다가 내가 넘어뜨리면서 말이지. 우리나라의 그 소위 진취적인 민주 세력이 빨리 더 이제 성장한다. 이런 것도 있죠. 왜냐하면 수구 세력의 보수가 당선되면은
그 중심을 해가지고 현실 지향 세력, 수구 세력, 예? 또 친일 세력이 전부 그쪽 중심을 해가지고 말이죠. 새로운 정권이 형성되면 이건 상당히 통일 지향 세력이 된다. 아니 통일 장애 세력이 된다. 그렇게 보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박사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내가 나간다 이렇게 된 거죠. 이른바 단정 정국, 반탁으로 뭉쳤던 오익 진영은 단정 참여냐 아니냐로 또 한 번 갈라지게 됩니다. 김구 김규식은 단정 불참을 선언하고 남북 협상을 위해 그해 4월 북으로 떠납니다. 그러나 최능진은 남북 협상의 결과에 기대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당시 중간파 정치인들 중에서도 조봉암, 김약수 등 단정 참여가 불가피하다고 보는 측은 선거에 참여했습니다. 민족 통합을 꾀하는 중간파가 정부 내에 들어가야만 극우 세력의 전횡을 막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최능진이라고? 예. 이 대전에 경무국에서 파면된 자인데 어떻게 감히 박사님과 결혼 생각을 했는지 모를 일입니다. 그 사람 영감하구먼. 하지만 별 수 있으려고 헛수고만 할 게야. 그거야 더 말할 나위 있습니까? 신경 쓰실 일은 아닐 겁니다. 여보세요. 동대문서입니다. 나 수도 정장이요. 예, 정장님. 이승만 박사 선거구가 당신서 관할이라는 것 알고 있죠? 물론입니다. 그럴 리 없겠지만 높아심에서 말하는 거요. 만일 이 박사가 당선되지 않는다면 그건 윤 서장 책임이요. 아시겠소?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무투표 당선되실 겁니다. 지금 그 서북 청년의 청년들이 지금 추천 도장을 받고 있습니다만 그 관내 유권자 5만 명 전원에게 그 도장을 받아내서요. 최능진이는 아예 그 추천도 못 받게 하겠답니다. 서북 청년회는 5만 명의 도장을 다 받아내지는 못했습니다. 등록에는 유권자 200인의 추천이 필요했는데 선거구인 도남동 일대에서 그에 대한 반응은 예상외로 좋은 것이었습니다. 정장님. 뭘 그리 허둥대요? 앉으시오. 정장님, 큰일 났습니다. 저희서 사찰과 그 정보 보고에 따르면 유권자 지지도가 이 박사보다 최능진이 쪽이 더 높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요? 대책을 세워야겠습니다. 대책이 뭐요? 무조건 그 자를 못 나오게 해야지. 이 박사가 단독 이 후보가 되게 하시오. 추천서. 우리가 남도 아니지 않는가? 정말이지 난 자네 일을 생각해서 하는 말일세. 제발 그만두게. 걱정을 해주시는 건 고맙습니다만 선거를 그만둘 수는 없습니다. 이 박사한테 덤벼들어서 무슨 이득이 있겠나? 이 박사 그렇게 눅눅한 사람이 아닐세.
선거에 나선 게 필시 자네 신상에 해가 될 거야. 이번에 뺏기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 과정에서 특사가 오는 겁니다. 이 특사가 이제 김동원 선생이신데요. 김동원 씨가 이제 이 박사한테 직접 그 지시를 받았다는 겁니다. 포기하면은 하고 동참하면은 정부 수립되면은 내무장관을 줄 테니까 이북 사람들을 생각해서 받아주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그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 어르신들께서 당신 스스로의 영화를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박사가 만약에 당선이 돼서 이 정권을 잡는다 할 것 같으면은 미국에서 그 양반이 생활하던 그 여러 가지 흔적으로 봐서 이 나라는 분명히 독재 정권이 수립되고 또 그 양반의 그 과거 미국의 행적으로 봐서 부패 정권이 정부가 들이세고 또 나아가서는 그 우리나라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그 일제 시대의 부역한 친일 세력들을 갖다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청산을 한번 해야 되는데 청산하지 못하는 이러한 부도덕스러운 정권이 수립된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나는 나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 동지들이 나한테 그렇게 강요하지 마시오 하는 그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동대문 갑구 최능진 후보. 동대문 갑구 최능진 후보 등록 서류 접수시키러 왔습니다. 선거위원장이 지금 안 계시니까 기다리세요. 오시면 부르겠습니다. 이거 보세요. 오늘 5시가 등록 마감일인데 선거위원장이 어딜 갔단 말이에요. 빨리 접수를 시켜주세요. 아, 위원장이 없는데 난들 어쩌겠어? 그 길로 우리가 빈 소장한테, 그 군정장관 빈 소장이야. 그 최능진 씨하고 둘이 소장한테 쫓아가서 그 사정 얘기를 했더니 빈 소장이 그럴 리가 있느냐고 해서 부관이 대장과 중장을 그래. 그를 동행해 주는데 MP 데리고 가서 MP 5 타고 우리가 쫓아갔어요. 가서는 왜 안 해줬느냐 하는 것이 자기도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서류를 안 내주고 그러면 왜 여태 장도들 왜 3시간이나 끌고 있었는 게 이유가 뭐냐? 뭐 일이 있었다. 그런 데가 어디냐? 너 그러면 직무유기라고 직무유기로 너 잡겠다는 거야. 그래가서는 MP들이 뭐냐면 고랑을 내놓으니까 겁이 나가서는 우리 어쩔 수 없이 그랬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얘기가 뭐냐? 그럼 어떻게 하냐? 연기해줘야 할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거를 뭐냐면 서울시 선거위원회에다 보고해가지고 거기 지시를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보고해라. 그럼 얼마나 연장해주면 되겠냐? 그래서 내가 72시간을 연장해달라. 그랬더니 페이 72년 연장해 주라고 그래서 72연장을 받아가지고 새로 또 재차 우리가 그걸 정리해가지고 그걸 등록을 시켰어요. 어서들 뽑으시오. 먼저 뽑으시오. 그러죠. 일본이다. 최영진 후보가 기호 1번이야. 1번이다. 1번이다. 아, 너 무슨 그 1번이 1등이나 돼요? 이게 바로 징조라는 거요. 사필 규정이라는 거지. 뭐가 사필 규정이요? 하여간에 만세요. 만세. 만세.
정말 고맙소. 여러분들의 순수한 정열과 땀과 헌신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고 왔습니다. 이제 이틀 후면은 우리의 승패가 가름날 것입니다. 우리 그때까지 최선을 다합시다. 이 박사하고 최능진 씨의 대립이 과연 최능진 씨가 승리할 수 있겠냐 이렇게 의심하겠지만 그 당시에 국민 감정으로서는 이 박사가 떨어질 수도 있었다. 50선거에는 이 남북 협상에 갔다 온 분들이 일체 관여 안 했지만 5, 30선거 때는 조소왕 씨라든지 기타 모든 남북 협상에 갔다 온 분들이 출마를 했는데 그때 조병옥 씨와 조소왕 씨의 표차는 40만 표가 30만 표 그런 거창한 표 차이가 났어. 이것이 아주 그냥 이 서울 시내뿐 아니라 만일에 남북 협상에 갔다 온 그 지금으로 말하면 그 당시에 협상패라고 또는 중간패라고 하던 분들이 대거 당선된 이유가 그 일반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 하는 걸 짐작할 수가 있잖아요. 당시 미 군정의 정보 보고 역시 90%의 유권자가 최능진이 이길 것으로 믿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봐 당신, 당신이 최능진이 추천서에 도장 찍어준 게 확실해? 예, 그런데요. 이 도장 말이야, 똑똑히 봐. 당신 게 맞아? 예, 맞는데요. 뭐야? 그 괜히 나중에 피해들 보지 말고 말이야. 똑바로 들어야 똑바로 들. 무슨 수작이야? 추천인 다 조사한다면서 이승만 건 왜 안 하는 거야? 뭘 수근거리는 거야? 조용히 못해? 무슨 일이야, 광 선생? 이건 조작이에요. 이게 사기예요. 우리가 테러를 당해가며 받아낸 추천 도장인데 그걸 우리가 날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서류 미비로 이 후보 등록 무효라고요. 당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최능진의 추천서 중 27명분이 본인 날인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이 후보 등록을 말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추종 세력들이 기도한 대로 이승만은 동대문 갑구에서 당선, 7월 20일 국회 간접선거에서 남한 단정의 초대 대통령이 됩니다. 남한만의 단독 정부가 수립되자 곧이어 북한에서도 북한만의 단독 정부가 수립됐습니다. 중간파들이 우려했던 대로 좌익과 우익의 대립 구도는 끝내 국토와 민족의 분열을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 분열의 출발점이 친일 세력의 청산 문제였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민족보다 이데올로기가 우선시되면서부터 우리는 분단으로 가는 첫 걸음을 내디뎠던 셈입니다. 이승만 정부의 수립은 이 대통령의 반공 노선에 동참해온 많은 친일 세력들에게는 사회 중심부에 자리 잡을 확실한 계기가 되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승만 노선에 반대해온 최능진 국장 같은 중간파들에게는 그것이 발붙일 자리를 잃는 계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더욱이 이승만 대통령은 결코 정적을 용납하지 않는 인물이었습니다. 정부가 수립된 지 한 달 보름째, 최능진은 이른바 혁명의용군 사건으로 체포됩니다. 서세충, 오동기 등과 공모하여 국방경비 내에 혁명의용군을 조직하고 정부를 전복한 뒤에 공산정권을 세우려 했다는 죄목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오늘 굴레 씌워야 된다. 네. 굴레 이거 명분이 없이는 제거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형의용 사건이라는 걸 갖다 조작을 한 거죠. 조작하는데 마침 이런 그 서대부 추대위원회 있고 또 20만 장 추대장 받은 것도 있고. 근데 이거는 극형감인데 안 그렇습니까? 형의용은 극형이지 이건 사형에 해당된 겁니다. 뭐 5년, 3년, 5년이라는 것은 이건 뭐 형량도 아니거든요. 그걸로 봐서 이거 보니까 지들이 재판관들도 보니까 이거 뭐 별거 아니니까 그렇다 정권에 또 압력도 있고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렇게 한 거지. 아 형용의혹군 사건인데 그 수계라고 하게 되면 사형이지 어떻게 해서 3년 5년입니까? 또 더구나 중앙선 서식실을 바로 또 석방을 시켰고 말이지. 이유가 뭐냐면 나이가 많다 이거지. 나이가 많다 이거죠. 내가 소금을 지고 물에 들어가라 해도 들어가는 게야. 그래야 되는 게야. 한국 자유국가를 이룩하는 것은 나의 신념이다. 보라고. 우린 국가의 선봉이네. (1949년 6월 26일) 김구가 암살됐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최능진은 옥중에서 대성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쩐 일인지 1심원도 3년 6개월이었던 형량이 2심에서는 오히려 5년으로 높아졌습니다. 최능진을 감옥에서 풀어내준 것은 6.25였습니다. 당시 서울에는 인도교 폭파로 서울을 떠나지 못한 정치인들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최능진은 이들과 접촉, 민족의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즉시 정전, 평화통일운동이었습니다. 우리가 단독선거, 단독정부를 반대한 이유의 하나가 만일 그렇게 될 경우에는 동족상잔의 비극이 일어난다는 것을 예견했기 때문에 반대를 했는데 동족상잔의 사태가 일어났다 이 말이야. 그래서 하루는 그 중간파 세력의 여러 수십 명이 그 성남 호텔에 모여가지고 이 지금 6.25라는 것이 하나의 민족 비극이지만은 한강선에서 정전을 권고안을 우리가 결의해서 이것을 김일성에게 이걸 보내자. 이제 그것이 또 하나는 나중에 6.25 사변이 끝난 후에 그것도 하나 제목이 된 거죠. 정전 평화운동이 결렬된 뒤 9.28 수복 이후까지 은신해왔던 그는 11월 초 어느 날 밝은 얼굴로 은신처를 나갔다고 합니다. 이승만 측과 화해가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최능진 선생을 모셨습니다. 오, 최능진 선생. 잘 오셨어. 내가 최능진이요. 당신은 국방경비법 32조를 위반했어. 그 잘 체포해. 네.
피고인에 대한 기소재과는 국방경비법 제32조 위반 이적죄로서 피고인은 김일성 지시하에 유엔에 대해 즉시 정전을 요구하고 우익 좌익 중간파를 망라한 연합정부 수립을 획책하기 위한 소위 평화호소대회를 개최하려 했던 바, 피고인은 그 의도가 조국 통일 완수와 동족 상잔의 회피를 원한 것이라고 하나, 피고인의 이 같은 행위는 유엔군의 실력 행사를 무의미하게 하며 대한민국 정부의 부인 내지 전복을 기도하였다 인정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본 재판부는 피고에게 사형을 언도한다. 자식들은 보아라. 아비의 금일 운명은 정치적 모략에서 비롯됨이니 너희들은 조금도 누구에게 반감을 갖지 말고 또 아비의 원수를 갚을 생각도 말아라. 오직 너희 오남매는 아비가 있을 때보다 더 서로 사랑하여라. 단지 너희들이 생각할 것은 어떠한 정치 사상도 혈족인 민족을 초월해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부디 동생들끼리 서로 돕고 국가와 민족에 충성해라. 어떤 이데올로기도 민족을 초월해서 있을 수는 없다는 것. 그것이 바로 최능진 국장이 마지막까지 가졌던 믿음이었습니다. 그가 이뤄낸 것은 아무것도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당시 해방공간에서 그의 삶은 그 믿음을 실천하는 데 바쳐졌고 그 믿음 때문에 결국 그는 희생됐습니다. 그의 믿음이 잘못된 것이었을까요? 우리는 해방 당시 우리에게 주어졌던 역사의 과제를 아직도 완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식민의 잔재 속에 분단의 현실 속에 서 있는 우리로서는 민족의 분열을 막아보려고 했었던 당시의 믿음과 노력이 잘못된 것이었다고는 감히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의 이름 앞에 이적죄라는 죄명을 붙일 수는 더더욱 없습니다. 최능진 수사국장, 그는 죄인이 아니라 자신의 자리에서 올바른 역사의 행로를 걸어보려고 애썼던 한 사람의 민족주의자였습니다.